네, 안녕하세요. 한경욱이라고 합니다. 제 졸트 대표님께서 정장 입었다고 했는데 저는 넥타이까지 메고 왔네요.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본 관련된 발표는 사실 2024년에 그 글로벌 브레인 이경훈 대표 지금 채널 코퍼레이션 CAIO 맡고 있죠. 경훈님께서 발표를 하신 것을 제가 좀 약간 바톤을 이어받는 느낌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목차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일본에서 28년 차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가서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 후 아서드 리틀이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도쿄 오피스에서 일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대상으로 해외 진출 또는 신규 사업 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채널 코퍼레이션, 채널톡의 일본 사업을 초기 멤버로 합류를 했고요. 그 후에 2020년에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고 작년 2025년 여름에 그 회사를 일본 상장사 그룹사인 이네이블엑스라는 회사에 매각을 하고 현재 거기서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사업을 하는 한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서 벤처 파트너로 일본 투자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엔젤 투자를 한 7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사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일본 그로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투스톤 앤 선즈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이고요. 저희 일본 대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을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희는 JT, 재팬 타바코라든지 간사이 전력 이런 인프라 기업들 대상으로 해외 진출 서비스라던가 신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 좀 규모 있으신 스타트업에서 일본 진출을 하실 때 같이 사업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멤버는 한 60명 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맥킨지라든지 P&G 같은 일본 프로페셔널 펌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숫자로 보는 변화라고 해서 전체 마크로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2024년 이경훈 대표의 발표에 이어서 한다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일본 투자 금액 자체는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한화로 한 8조 정도가 연간 일본 스타트업의 투자 금액이고요. 2025년에도 동일한 숫자인데 다만 큰 변화는 투자 건수입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뭐 3천, 4천 이렇게 있었던 투자 건수가 작년에는 2,700으로 확 줄어버렸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 건당 건수가 되게 금액이 큰 투자가 늘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 투자와 레이터 빅딜 이 두 개의 양극화가 되었고 실제로 통계로도 보시면은 100억엔 이상의 투자 딜이 늘어난 반면 이제 시리즈 A나 B 정도가 되는 미들 사이즈의 딜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일본에 관해서 물어봐 주실 때 하시는 말씀들이 일본에서 이제 2022년에 정부에서 유니콘 100개 만드는 프로젝트 시작됐다. 이거 어떠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2022년에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확실히 늘기는 늘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목표로 했었던 투자 금액 연간 10조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직 1조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미약한 상황이고요. 유니콘도 이제 100개 만들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10개도 채 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싯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지만 도쿄 증권 시장이 현재 되게 상장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엔 이상의 시총이 되어야만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새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일본의 상장 시장에서 상장을 할 때 전체적인 중앙값이라고 할까요? 평균치가 한 50억엔 정도의 시총으로 상장을 했었는데요. 이걸 2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IPO로 상장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보수적으로 변하기도 하였고, 또한 현재 그로스 시장이 되게 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상장을 좀 미루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싯에 대해서도 IPO보다는 M&A 딜이 조금 많이 늘고 있고요. 다만 이게 M&A라고 하더라도 되게 빅딜로 M&A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10억엔 언더의 딜이 좀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투자자분들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VC 펀드레이징 금액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은 좀 VC들에게 있어서 힘든 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일본의 VC 스타트업 투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본격화된 게 우리랑은 좀 다르게 2013년 4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투자라는 게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고, 당초에는 사실 한 7천억 규모의 펀드 조성 금액이었는데요. 현재 이제 이게 한 4천억엔 정도까지 올라와 있지만 이건 2023년에 있었던 금액에 비하면은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일본 전체의 유동성은 사실 아직도 규모적으로 보면 일본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 트렌드를 있었을 때 이제 각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LP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본 LP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투자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시장은 또 아니긴 합니다. 이 그래프는 기준치를 1로 잡았을 때 일본의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시장의 각 성장률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프라임 시장 여러분 이제 도쿄 니케이 지수 많이 올랐다. 지금 현재 한 6만 5천에 한화로 한 65만 원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로스 시장은 아직 사실 이 기준치 1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PO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게 크게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이제 유니콘 상장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게 2018년에 메르카리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한국으로 따지면 번개장터 같은 회사인데요. 이게 거의 7조 정도 규모로 상장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빅히트라고 부를 만한 진짜 대형 홈런이라고 부를 만한 엑싯은 일본에서 없었고요. 심지어 작년 2025년에 봤을 때는 유니콘 상장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들 입장에서는 이게 FI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리턴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이제 일본 스타트업 펀드 자체가 2013년, 14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적표들을 이제 VC들이 받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VC들 입장에서는 이 성적표를 봤을 때, 물론 이제 2020년 이후에 회수율에 관해서는 아직 이제 회수가 다 안 끝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수율을 좀 아직은 이게 완전히 회수가 완료된 수치는 아닌데, 2014년에 펀드 조성된 펀드들의 회수율 전체를 봤을 때 사실 1.5배 정도밖에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티지들이 좀 앞으로 이 2017년, 18년 이런 빈티지 내에서 뭔가 빅딜이 되지 않는 이상 FI들이 일본에서 LP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또 하나 이제 일본의 금리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또한 이제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과거에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본을 빌리는 코스가 되게 낮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카이치 정권 이후 점점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또는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본 코스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지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다만 이 전체 그 펀드레이징 같은 게 많이 줄지 않은 이유는요, 일본의 LP들이 기관 투자자 메인인 한국이랑은 좀 달리 사업회사들이 LP 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회사들은 SI적인 요소를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펀드레이징 수가 확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LP들의 상황에 대해서 GP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드레이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VC, 작년에 독립계 VC라고 하죠. CVC 대비 독립계 VC들의 펀드레이징이 확 작년, 재작년 줄었습니다. 반대로 금융계,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지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곳들이 만드는 CVC들의 펀드레이징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일본의 이제 독립계 GP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일본의 LP들이 메인이 사업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회사들이 그냥 LP로서 VC 독립계 플래그십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SI를 할 거면 CVC 펀드를 만들래 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게 2인 조합의 코지피를 하는 CVC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CVC를 뭐 사업회사에서 당연히 운영을 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독립계 VC들랑 협업해서 2인 조합을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그 2인 조합 코지피 형태의 CVC 수치입니다. 이게 꾸준히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일본의 이 코지피 CVC들은 뭐 글로벌 브레인 포함해서 SBI, 스파이럴 벤처스, 뭐 이러한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CVC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그 운영 보수를 좀 확실히 가져가는 VC as a 서비스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본에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1,000억 규모의 펀드가 엄청나게 큰 것이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뭐 어제도 발표가 났지만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5천억짜리 펀드가 대형이고 1,000억은 사실 중형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펀드가 100억 이상 되는 100억엔 이상 되는 펀드가 되게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25년에는 15개 결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6개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지주들이 만든 CVC 펀드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계 VC들은 이 펀드를 되게 대형화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펀드가 커지면 운영 보수가 커지기 때문에 운영이 좋고 그걸 지향하는 것이 맞긴 한데, 꼭 그렇게 가야만 하겠냐, 우리 일본이라는 이 IPO 시장 내에서 펀드를 계속 대형화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작년에 초호 펀드로 2천억 정도를 결성을 한 VC인데요. 여기에 이제 GP 분께서는 우리도 적절한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기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이상의 2천억 이상의 펀드를 일본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GP들이 일본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어떤 데에 일본 VC들이 투자를 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스타트업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제 타카하시 정권에서 올해 앞으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영역을 17개를 골랐는데요. 그 대부분이 딥테크 분야이고요. 특히 방산, 디펜스 테크 부분에서는 현재 일본의 그 방위 예산이 한 GDP 대비 1% 정도인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저는 한 5%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예산이 5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변 영역, 뭐 방산, 우주, 그리고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가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한 회사들은 대부분이 딥테크 회사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LP 상황과 GP 상황을 봤을 때 그럼 일본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본의 스타트업이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의 창업자들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많은가라고 보면은 실제로 작년에 창업한 수 자체는 법인 설립 수는 과거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안에를 뜯어보면은 어떤 게 제일 많으냐면은 1인 법인, 합동 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1인 법인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일본의 최근에 이제 레이오프, 조기 명예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시니어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자산 운용,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한 회사, 이러한 약간 스타트업이랑 좀 거리가 먼 이런 창업들이 더 늘고 있고요. 아까도 맨 처음에 일본 투자 유치 건수가 확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자 유치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투자 대상의 수도 많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서 창업을 할까라고 봤을 때 아까 타카이치 정권의 집중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21일부터 23일까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일본에서 한 스타트업 업계 1000여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피치 대회를 했고 거기서 우승한 곳은 항공우주 영역의 스타트업이고요. 우주에서 지구로 물건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유송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우승을 했고 그리고 그 파이널리스트가 된 회사들도 1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8개의 회사가 관련된 딥테크 분야에 뭔가 관련된 한 달이 걸친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창업자들 자체도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하는 분야는 결국 딥테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딥테크 이외에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일단 투자 유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네거티브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사례가 이 아까리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이 스타트업은 동경대 대학생 출신의 창업자가 창업을 한 AI 스타트업이고요. 여기 이제 마츠오 연구소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유명한 AI 연구소 출신의 창업가고 초기에 딱 창업할 때 1억엔만 투자를 받고요. 작년에 이제 미쓰비시 전기라고 하는 일본의 엔터프라이즈사한테서 50억엔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투자로 바로 유니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받은 금액으로 앞으로 이제 롤업 모델의 M&A를 해 나갈 거라고 하고 이
AI로 창업을 해서 SI로 먹고 살다가 같이 SI를 해주던 대기업에 큰 투자를 받고 협업을 하는 모델이 최근에 이제 젊은 창업자들은 이 모델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마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분들이 보셨을 때 일본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포트폴리오사들 진출을 도우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뭐 LP는 당연히 이제 GP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 GP 분들께서 이제 VC 분들께서 일본에 투자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펀드 규모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터 스테이지에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VC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딥테크 영역에 레이터 충분히 시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타트업 분들도 일본 사업회사에 협업을 전제로 투자를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